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에 참여한다면 세 가지 방안이 있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거기서 1승이라도 거둔다면 엄청난 힘을 받는데 불참하느냐, 전면전을 하느냐, 선택전하느냐 이 중에서 일단 참여는 한다. 그런데 세 군데 다 낼지 아니면 한두 군데만 낼지 이건 아직 미정이시다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현재 후보들을 대상자들을 놓고 검증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 수동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주도권 행사는 조국혁신당이 하는 거예요. 내냐 안 내냐. 저쪽은 당연히 내겠죠. 네, 그렇겠죠. 당연히 내겠죠. 특히 연고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 점에서는 이제 주도권 행사를 하고 계신 건데 저는 지난번 3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 대표님이 부산에 가셔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금정구 여기가 요즘 말로 부산 정치 1번지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부산 정치 1번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금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의 금정구는 인구 구성에 있어서 장년 노년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대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제 기억에 한 번 빼고 모두 국민의힘이 된 곳입니다. 그렇다대요.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사실은. 그걸 전제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영광이나 곡성은 뭐 역대 대부분 민주당 또는 무소속이 된 그런 경우죠. 친민주당 무소속이 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해야 될 역할이 뭘까? 단순히 여의도에 들어가서 법과 제도 바꾸는 중앙정치 관련해서만 저희 역할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방정치 혁신, 조국혁신당 아닙니까? 그 혁신의 대상이 조국인데 조국이 중앙정치만이 아니라 지역정치, 지방 분권을 위한 혁신도 이루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선거 참여는 정당으로 선거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으로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 있고 또 내년 4월에 또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있고 이 속에서 민주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창당할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내보낸 메시지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저 개인의 정치적인 신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당시 4월 10일 총선도 그렇고 현재 다가올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해야 저는 중앙정치도 또는 지역정치도 활성화되고 그게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를 위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참여를 할 것이고 물론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26년에 지방선거 한참 멀긴 합니다만은 지방선거 때 뭐 조국혁신당이 후보 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민의힘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벌써부터 26년은 한참 멀었는데. 그럼 방법이 있죠. 그러면 다 방법이 또 그때 가면 방법이 나오죠. 지금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그 지난 2월 총선 관련해서 창당 선언을 2월 13일에 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역구에서 1:1 구도 만들겠다. 그런데 비례는 경쟁하겠다라는 방침으로 총선을 치렀고 서로 성과를 거뒀다면 지방선거는 어떤 방침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는 그 2010년인가요?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후보를 놓고 유시민 후보와 김진표 후보가 당은 다르지만 후보 단일화 한 적이 있고. 네, 그렇죠. 그 1년 뒤엔가 박원순, 박영선도 또 서울시장 그 야권 단일화 놓고 단일화한 것. 지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서 1:1 구도로 만들어서 예컨대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아직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아직 뭐 당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는 1:1 구도로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지방의회 선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쟁을 통해서 물론 민주당의 지방의회 의석수가 호남에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원들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조국혁신당의
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빠졌느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또는 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지방의회에서 조국혁신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면 나빠지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각 지역의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역할이 오히려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장 후보 같은 건 충분히 정당 간 그 후보 단위화 할 테니까 저 일 많이 하신 분, 전직 장관, 전직 총리 뭐 이런 분들 많이 오시라 조국혁신당으로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요. 아니 저는 뭐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뭐 정책 노선에 동의한다면 누구든지 환영을 하고요. 제가 현재 당 대표일 뿐만 아니라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공식 일정 말고 인재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많이 오시면 각 선거 때 필요한 사람들을 미리 생각해서 그 선거에 딱 가장 적임자분들 내보낼 생각입니다. 예, 그 곡성이나 영광은 사실 텃밭이 작아가지고 외부 영입 인사를 내보냈을 경우에 반응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값은 큰데 현지에서는 이 끈끈함이 없어가지고 표가 좀 안 나올 수 있고. 근데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 선거이기도 하면서도 부산 전역의 선거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명망이 있는 좀 굵직한 사람을 하나 영입해가지고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나고 계시죠? 뭐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영입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야권 성향일 것인데 야권 성향 분들 중에 상당수는 민주당을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훨씬 규모가 크고 조직이 크니까요. 그리고 또는 또 이제 출마 안 하시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좋은 분인데.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뿌리를 갖고 계신 분이셔야 되고 또 저희는 민주당과는 다르니까 민주당과는 다르지만 민주당보다 더 열심히 지역 정치 혁신에 지역 균형 발전에 그 기여할 수 있는 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한 분 한 분 영입을 하거나 또는 뭐 경쟁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후보를 확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공천 기준을 그 은근슬쩍 말씀하고 계신 것 눈치채셨어요? 예, 맞습니다. 1.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가 있으신 분. 2. 비록 구청장 선거라 하지만 어쨌든 금정구에 기반이 있어도 좋고 부산권 전체에 기반이 있어도 좋고 이런 분을 찾고 있다. 가급적이면 또 이미지도 좋고 지명도도 높은 분으로. 저는 그 영광 곡성이건 부산 금정구건 민주당과 저희 당이 후보 즉 인물 그리고 정책 두 가지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누가 더 좋은 후보를 내느냐 누가 더 나은 정책을 내는가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열세죠. 당연히 열세고 저희가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국혁신당의 도전이 즉 4월 10일에도 저희가 너무너무 열세였지 않습니까? 0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전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판을 바꿨던 것처럼 다가오는 재보궐선거 또 올해 10월 재보궐선거건 내년 4월 재보궐선거든 간에 조국혁신당의 도전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 정치의 활성화, 지역 발전의 그 지역 발전이 더 잘 되는 가속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 호남 쪽 기초단체장 얘기 좀 해보면 아니 제가 이렇게 오늘 인터뷰 위해서 자료를 좀 보니까 의외로 조국혁신당의 고위당직자 중에 호남 출신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러시죠. 그쪽 인재를 상당히 좀 존중하고 배려했다. 이렇게 뭐 이를테면 뭐 서왕진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우리 조국 대표님이 요즘 매일 페이스북에서 인용하는 김보엽 수석 대변인 또 황현선 사무총장 그 외에도 또 많이 계시죠. 제 비서실장 장성철 비서실장은 광주 출신이고요. 이번에 새로 비서실장이 광주 출신이고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도 광주 분이시고 김보엽 수석 대변인은 제 기억에 화순 같은데 그 화순으로 기억을 하고요. 또 서왕진 의장 같은 경우는 해남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영광입니다. 소강진 의장이 직접 나갈 수도 있나요? 의원직이 제가 농처럼 그러죠. 네. 좋은 후보 그 못 만들면 서항진 후보가 고향에 가라고 그러니까 기함을 할 일인데 농담처럼 예, 하고요. 예. 서항진 의장님 고향이 거기고 거기 예. 본인의 뭐 친인척분들 다 거기 사십니다. 예. 그래서 영광은 서 의장님께서 맡아서 하셔야 된다. 일단 선대위원장을 하셔야 돼요. 그 폭발력에 있어서는 금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에 대한 정당으로서의 호감도 이런 거는 좀 호남 쪽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29일 얼마 안 남았네요. 한 일주일 뒤쯤, 열흘 뒤쯤 29일과 30일 곡성에서 의원 워크숍 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원래 의원 워크숍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국회 일정 때문에 연기가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재보궐선거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자라고 해서 곡성의 모 호텔을 다 예약을 했고요. 거기서 의원들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하고 그 앞으로 향후 저희의 방침에 대한 논의를 하고 기자분들도 저희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 한 김에 당연히 뭐 영광 곡성 지역을 둘러볼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정당으로선 선거를 그냥 지나칠 수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재보궐선거가 중요한 한 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직 완결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총선 때 내세웠던 그 사회권 선진국 또는 민생 선진국의 8가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주거권, 돌봄권 이렇게 차례차례 해 나가고 있는데 연말 정도가 되게 되면 사회권이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지금 민생권이라 보시면 되는데 한 8가지 주요 권리를 종합판으로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그걸 발표한 작업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연말 또 연초까지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지역에 시도당이 창당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뭐 제주라거나 경북이라거나 세종 이런 데는 아직 시도당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있고 조직은 요건은 충분한데 그거를 또 다 만들어서 전국의 전국 모든 곳에 시도당을 다 갖추는 그런 것들이 아마 연말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매우 바쁜 일정이신데 근데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분들도 또 뭐 대표님이 너무 끌고 다녀서 힘들다고 할 게 아니라 12명밖에 안 되는데 존재감은요 엄청나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국회의원이 171명인데 제가 이름도 못 들어본 국회의원도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뉴스에 나옵니다. 일당백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12석을 얻었고 좀 비유를 하자면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12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2척으로 왜군들을 물리쳤는데 저희가 그 12척이 곱하기 10, 10배 정도의 노력을 하자라고 다들 그 결의에 차 있고 또 저희 의원만이 아니라 당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보엽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내부에서 듣는데 이 김보엽이 AI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사안이 있으면 막 그 순식간에 이제 보도자료 뭐 성명서 만들어내거든요. 낮도 밤도 없이. 근데 저희 대변인 단이 민주당에 비하면 수가 아마 5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예컨대 뭐 대변인 단을 포함해서 당직자들도 거의 다른 당에 비하면 한 10배 이상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원래 약속했던 걸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현재 윤석열 정권 또는 뭐 정확히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이라고 봅니다만은 이걸 빨리 좀 종식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 결의에 차 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민주당과 당연히 협력하고 또 그 다음에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후보로 그건 경쟁은 또 해야 되는 거죠. 김보엽 대변인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때 전당대회 갔었잖아요. 저희 책 팔러 조국 오디세이 한번 잡아주세요. 어쨌든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얼굴이 광이 나요. 아니 김보엽 씨 내가 정말 본 지가 한 10년 넘는데 요즘 얼굴이 가장 광이 난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의 표정이다. 그랬더니 쑥스럽게 웃던데 그
조국혁신당 대변인단 얼마 안 된다고 했지만 강미정 대변인 또 저희 얼마 전에 신혜선 본부장이랑 같이 방송 나와가지고 10만 클릭 터트렸고 그다음에 여자 대변인 그 배수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날 전당대회장에서 만나니까 먼저 자기가 명함 주면서 저 같은 무명 소졸에게도 인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좀 이렇게 적극적 거기다 한 분 정도 더 계시죠? 그 검사하던 대변인. 예. 그래서 정말로 몇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장관 복이 많으십니다. 예, 복이 많으시고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그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사실 제가 좀 딱딱한 질문을 많이 드렸지만 요 부분은 좀 소프트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하고 몇 번 만나셨잖아요. 뭐 저 중국집에 가서 뭐 저 고량주도 드시고 뭐 또 국회에서도 또 한 2-3시간 얘기하시고 그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다음에 다음 날 두 분이 다 알리백 포스팅을 한 거 기억나세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우연입니까? 아니면 그날 대화에서 아리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좀 그런 건가요? 그날 대화에서 이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걱정을 각 분야별로 얘기를 했고 아리백 얘기도 살짝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주로 한 건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그 동일한 포스팅을 하자라고 약속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 아리백 문제에 대해서 이 탄소세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이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각자의 포스팅을 한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도 그 사실 뭐 이심전심으로 그 포스팅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앞으로 같이 해야 될 그 하나하나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흐름들은 잡아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해서 좋았고요. 그 아리백 관련해서는 물론 뭐 그 이재명 대표님하고 그 시점에 그걸 깊게 논의한 건 아닌데 제가 저의 친구 후배들이 대기업 재벌 말입니다. 거기에 그 아주 고위급 그 간부 뭐 사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런 사람들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기업에서요. 대기업에서 그것도.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정권을 초기에는 좀 기대하고 믿고 뭐 친기업 정책을 한다, 상속세 깎아준다, 법인세 깎아준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좋아했겠죠. 근데 그 재벌 오너, 그 재벌 그 집안의 그 법인세나 상속세 깎아주는 거는 재벌의 오너들은 좋아할 일이죠. 그것 말고 재벌 기업들이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를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 탄소 중립 문제, 아리백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다 마련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걸 반대하거나 거꾸로 하거나 또는 막으려고 하는 흐름을 이미 감지한 겁니다.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정부 믿고는 이거 안 되겠다는 판단을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해결하자. 이런 걱정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기본 방향 A면 A 또는 Z면 Z 기본 방향이 잡히면 그에 대해서 기업은 대응을 하는데 그 자체를 알 수 없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믿을 수 없는 정부다 하고 사석에는 저보고 아주 이제 보수적인 친구입니다. 대기업의 사장 이상이니까 저희 뭐 친구 선후배라서 그러는데 저보고 농반 진반이겠습니다만은 조 대표 3년 너무 길다 그 말은 맞아 이러더라고요. 비슷한 얘기를 아마 동일이는 아닐 거고 저도 여러 군데서 들었는데요. 그 제가 그 두 분이 동시에 아리백 포스팅한 걸 보고 이분들이 지금 민심을 듣고 있구나. 제기의 고민이 뭐냐면 바로 그런 것처럼 이거 이대로 있으면 기업이 절단나게 생겼는데 이거 윤석열 손절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이 정권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3년은 너무 길다의 공감 3년이야 가겠어요라는 얘기를 이렇게 굉장히 그 사람들 우회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광고다 뭐다 해서 안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가.
근데 이제 일반인들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 두 분이 좀 그런 걸 공유하셨나? 뭐 자연스럽게 공유된 것 같고요. 뭐 실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지하게 논의한 건 아니고 예. 툭툭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업 이제 윤석열 정권의 기업 정책, 예. 윤석열 정권의 산업 정책 이게 정말 없는 상태 같아. 이런 우려는 많이 했고.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께서 저보다 더 많이 듣고 계시겠죠.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대기업들까지도 그 현 정부에 등을 돌린다면 남아 있는 건 뭐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수 언론도 요즘 조중동 하는 거 보면 양다리입니다. 예. 지금 조중동의 뭐 사설이든 주필이든 주간이든 간에 윤석열 정권이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한 명도 없습니다. 사설에서도 그렇고 사설이 아닌 통상의 뭐 대화 속에서도 윤 정권이 능력이 있어서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조중동 같은 데는 양비론이죠. 여당도 잘못해, 네. 야당도 잘못했는데. 네. 자, 오늘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그 교수님에서 갑자기 정치인으로 정치 스타트업 대표로 변신하신 조국 대표님 모시고 길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 댓글 보다 보니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까 그러는데 아까 저희 대변인단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질문해 보니까 김보엽 대변인 흰머리 얘기하시던데 원래 흰머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제 배수진 그 대변인 얘기했는데 배수진 대변인은 변호사고 본인의 이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배수진을 쳤다고 맨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때 저기 그 뭐죠? 그 전국구 후보들 그 PT 할 때. 그렇죠. 배수진을 쳤다라고 하고 광주 출신의 변호사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규진 검사죠. 그렇죠. 이분은 실제 당연히 검찰에서 사표를 내줘야 되는데 현행 판례상 그 후보 출마를 하게 되면 사표를 수리해야 됩니다. 근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도대체 법무부가 왜 이 사람을 사표를 안 받아주고 계속 언론에서 공격을 하는지. 그리고 이미 그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규진 대변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월급을 다 반납하겠다. 월급 입금하지 말아라고 공식 법무부에 통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월급은 조금 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고 강미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험난한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참 힘들었을 것인데 조국혁신당의 대변인 맡으시면서 다시 활력을 찾으시고 본인의 장기를 정말 그 마음껏 발휘하셔서 본인 스스로도 아주 스스로가 이렇게 활력을 찾는 그런 느낌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참 대표로서 뿌듯합니다. 저희 대변인단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표이사가 홍보라인 임원부터 부장까지 다